바삭바삭한 크래커스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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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저번 주에 이어서 일남 작가님과 함께 오겠죠? 네. 그럼 저희가 이번 주에 얘기할 영화 제목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독립영화 특집 3부 거인입니다. 맞습니다. 네. 이번 거인 지연 작가님이 추천을 해주셨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맞아요. 영화 혹시 추천해주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저는 최우식 배우님의 네네. 그런 연기하는 모습 자체가 이거는 최우식 배우라는 생각이 안 들고 그냥 그 영화의 주인공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가지고 이거 봐야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같이 추천을 해서 독립영화 특집으로 꼽게 됐는데 사실 그렇게 가벼운 주제가 아니잖아요. 그쵸. 굉장히 무거운 주제였고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영화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작가님들과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선정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일단 영화 소개에 앞서서 제가 줄거리 얘기를 먼저 해보자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화 거인은 2014년도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108분의 러닝타임을 갖고 있고요. 김태용 감독이 만들고 영재 역에는 최우식 배우님, 그리고 영재 아버지 역에는 김수연 배우님, 그리고 원장 아버지 역할에는 강신철 배우님까지 이외에도 정말 많은 배우분들이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주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주인공 영재는 보호시설에서 지내는 17살 고등학생입니다. 사실 이미 시설을 나갈 나이죠. 17살이면. 하지만 무책임한 아버지가 있는 집에는 결코 돌아가고 싶지 않아서 보호시설에서 어떻게든 버티려고 착한 학생으로 살고 있는 아이입니다. 가끔 집에 찾아오는 신부님이나 친부모님 대신에 자신을 키워주신 아빠, 엄마에게는 살갑게 굴고 되게 모범생이죠. 막 아버지가 화내서 던진 음식물을 자기가 닦고 가끔 또 남몰래 후원 물품을 팔아서 동급생들한테 돈을 벌기도 하고 같이 사는 친구를 거짓말해서 배신하는 어쩌면 상반된 캐릭터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도 버텨보겠다면서 눈칫밥 먹으면서 또 굽히면서 살고 있는데 그렇게 싫어하는 아빠가 보호소에 찾아옵니다. 사지가 멀쩡한데도 자신은 아파서 경제활동을 못한다고 결국 하나 남은 혈육이죠. 동생마저 보호소에 떠맡기려고 하는 아버지로 인해서 결국 영재가 폭발하게 되는데요. 네네. 여기까지가 줄거리입니다. 혹시 작가님은 영재에 대한 네. 인상이 어떠셨나요? 인상은 어쩔 수 없이 비겁해지는 사람 인물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네. 굉장히 보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영화를 보면서도 비슷하시지 않으셨나요? 네, 그렇죠. 혹시 지연 작가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제가 저 상황에 있었다면이라는 가정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이상의 무언가가 생각이 나지 않고 정말 현실적인 영화다? 제가 그 유튜브로 뉴스를 보다가 거인이라는 영화의 주제와 되게 맞는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최근에. 네네. 보호 종료 아동이라고 하는데 네. 만 18세가 되면은 교육시설이라든지 보육원 시설에서 이상이 되면은 머물 수가 없기 때문에 나가야 돼요. 네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보호 종료 아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버림받은 집으로 다시 돌아가거나 그쵸. 그런 경우도 되게 많은데 홀로서기를 해라라고 해서 이제 만 18세 이상 아동들을 내보내지만 실상은 3개월만 지나면 사실 생활고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사회적인 보호가 필요한 나이잖아요. 네네. 부모님의 관심도 필요한 나이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정말 단편으로 보여주는 예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영화 보면서 그 생각 많이 했어요. 혹시 일란 작가님은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클라이막스라고 해야 되나요? 어쩔 수 없이 그 칼을 드는 장면들이 아무래도 아버지가 찾아오는 장면들에서 결국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무너지는 장면에서 아무래도 많이 와닿았던 것 같고요, 영화가. 얘기해주신 그 장면이 보호시설로 보낸 아버지가 동생도 데려가면 어떡했냐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쵸. 영재군한테 부담을 막 엄청 줘요. 네네. 근데 영재군은 그쪽의 상황들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쵸. 동생만은 절대 그쵸. 안 된다라고 네네네. 하면서 반대를 하는데 아버지가 어느 날 술에 취해서 또 네, 밤에. 보육원 새벽에 오시는데 그쵸, 네. 그 원장 아버지라는 분은 사실 남들이 봤을 때는 좋은 사람 이미지였을 수 있지만 네네. 전혀 좋은 사람은 아니었죠. 그쵸. 영재군한테도 그렇고. 냉철한 사람이죠. 네. 맞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계속 말로 학대를 했다고 볼 수밖에 그쵸. 없는 게 엄마는 너 좋아하지만 난 너 안 믿어. 막 너 같은 애들이 제일 여우 같아. 이런 말을
어쨌든 그 아이에게 계속 압박한다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또 일란 작가님이 아까 말씀하신 클라이막스 장면이 영재한테 제가 감정이입을 많이 한 순간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에서 그 신발이라는 그 네. 매개체가 등장하는 게 좀 되게 인상 깊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본 영화 중에, 이번에 개봉한 영화 중에 이제 남매의 여름밤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네. 그 영화에서도 이제 부모님이 파는 신발을 그 어린 친구가 몰래 가져와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파는 그런 행위가 나오는데, 신발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나이 또래의 어떤 학생들이 갖고 있는 현금화할 수 있는 욕망? 네, 그거를 네, 되게 네. 잘 보여주는 매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도 그 구체 나이키 루나 시리즈라고 하는 네. 그런 구체적인 그런 상표명 같은 게 나오는데,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영화가 되게 현금 교환하는 걸 되게 잘 보여주는 예 같아서 신발이라는 매개가 좀 가장 눈에 잘 들어왔던 것 같아요. 네. 영화에서. 네. 사실 영화를 보면서 되게 아슬아슬하다고 계속 느끼실 만한 부분이 그쵸. 영재군이 보육원 지하에 있는 네네. 부수한 물품이죠. 명품 신발, 뭐 네. 나이키라든지 이런 운동화를 자기 가방에 넣어가지고 학교에 가가지고 애들한테 학생들한테 팔고. 얼마야 15만 원 줄게 10만 원 줄게 이러면서 파는데 그 한 번 걸리잖아요. 근데 영재군이 걸린 게 아니고 범인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나와라 경찰한테 이제 신고한다라고 했는데, 영재군은 자기랑 같은 방을 쓰는 친구가 의심을 받으면서 원장 아버지나 원장 어머니가 학대를 하는 그런 모습에서도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쵸. 그 네. 모습을 바라보고 방관하고 있죠. 그쵸. 그 장면을 보면서 되게 저도 눈치를 좀 봤다고 해야 될까? 저 장면에서 어떻게 저런 마음일까? 저런 마음이 어떻게 생겨나게 됐을까? 그런 부분들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중간에 한번 되게 약간 좀 힘센 친구가 그쵸. 와가지고 빵꾸 났으니까 이거 바꿔달라고. 현금으로 바꿔줘 이러는데, 네. 누가 봐도 이거는 신고 나서 생긴 상처니까 영재군이 야 이거 어떻게 바꿔주냐, 이거 사준 건데 이랬는데, 나중에 그분이 그러잖아요. 그럼 나 경찰한테 신고할게. 뭐 네, 담임선생님한테 얘기할게. 이렇게 하니까 에이, 얘기는 하지 말고 이러면서 그때 주는 네. 장면을 보면서 이제 그런 비굴하다고 해야 될까요? 혹은 네. 비겁하다고 우리가 생각할 만한 그런 기준들이 모호해졌잖아요. 영재군한테는. 네. 그런 생각할 여를조차도 없는 그쵸. 그런 상황이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후반부로 갈수록 특히. 신발이라는 매개체라고 하니까 딱 생각이 나네요. 저는 이 영화에서 공부하는 장면은 왜 안 나올까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나오긴 하잖아요. 네네. 가끔. 문제집 4죠, 문제집. 네, 문제집을 사는데 어떤 되게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지점들은 영화가 일부러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이제 삼겹살집 운영하고 네네. 있는 공부를 도와주는 그 과외 누나하고 네네네. 그 두 가게를 찾아갔는데, 그걸 유리창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저것은 나랑은 완전 다른 세계구나라는 걸 네. 확실하게 인식을 하는 장면에서 조금 행복이라는 어떤 가능성 같은 걸 아예 배제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고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김태형 감독의 어떤 개인사하고 되게 연관이 되어 있는 영화다 보니까, 김태형 감독이 본인이 실제로도 이런 비슷한 시설에서 이제 자랐다고 들었어요. 이제 네. 인터뷰를 보면은. 네. 그래서 그때 갖고 있는 감정들을 밀도 있게 이제 영화로 표현했다고 하는데, 확실히 그 감독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었던 어떤 그 시기에 품을 수 있는 원망? 왜 세상이 나만 이렇게 미워할까라는 되게 힘든 시기의 모습들을 되게 다채롭게 보여주는 것 같아서 아무튼 그랬습니다. 네. 근데 그런 위험에 처해 있는 거는 물론 청소년도 마찬가지지만 성인한테도 왜 그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어? 왜 혼자 그렇게 끙끙 앓고 있었어? 라는 말은 뭔가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도움을 줬어도 천해도 계속 그거를 줄 생각을 하는 게 그 사람한테 좋지, 왜 그렇게 밖에 못했냐, 나는 책망어린 동정 같은 거는 정말 아니지 않을까, 그냥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 이렇게 조금 아슬아슬한 상태로 사실 영화가 가다가 뒤쪽에 어머니를 한번 찾아가잖아요. 네네. 네. 동생이 가자, 제발 가자 이래가지고 어머니 집에 갔는데, 바닷가에서 자기 나이 또래 아이들이 노는 걸 보게 돼요. 근데 자기 나이 또래 아이들이 신나게 놀고 있는 걸 두 형제가 지켜보면서 동생이 좋을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때 저는 억장이 좀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오히려 약간 처지를 비교를 한 부분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신들은 이미 체념한 상태였고, 저 사람들은 우리랑 전혀 다른 사람들이고 저런 애들이야 라고 아예 그냥 이렇게 묻고 가는 느낌이라서, 그 형제가 둘 다 서 있는 그 카메라가 비춰지는 그 모습들이 전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 그 부분은. 저도 최우식 배우 연기도 좋았는데 네. 그 영화에서 동생으로 나온 분의 역할이 확실히 좀 컸던 것 네,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어떤 되게 수용하면서도 되게 형을 생각하는 모습도 되게 좋고. 그쵸. 네. 엄마의 집에서 영재가 마음에 걸린다면서 보육원에 동생을 데려가면 안 되겠냐라고 어머니도 얘기를 하죠. 영재군한테. 아, 네, 그쵸. 동생을. 그때 영재가 저는 엄청난 화가 나 있는 그 모습을 봤다고 생각을 했어요. 영화 속에서. 제가 대사를 가지고 왔는데 왜 어른들이 돼서 책임을 안 지려고 그래? 민재 내가 데려간다고 쳐. 그럼 엄마 아빠 좋다고 이혼할 거 아니야. 그럼 우리 어디로 돌아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이렇게 울컥한 마음을 네네.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강해 보이는 영재라도 아직은 울타리가 필요한 그쵸. 아이라는 사실을 저는 이때 특히 느꼈던 것 같아요. 그쵸. 부모라는 존재에 조금 기대고 싶은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좀 마음이 아프기도 했고요. 저도 공감을 하는 게 일단은 만약에 영재가 성당의 시설이 아니라 교회와 관련된 개신교와 관련된 시설에서 자랐다면은 영재의 꿈이 목사였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쵸. 그렇게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서 가장 좀 존경받고 안정적으로 보이는 사람이 아무래도 성당에서는 신부님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꿈을 가지게 된 것 같고 네. 저는 그 어떤 시설이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느낌이 되게 좀 눈에 들어왔던 것 같은데 네. 원장 엄마라는 분이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시설이라는 이름을 달고 싶어도 아이들이 이곳에서는 이제 들어올 때 되게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서 네. 우리는 오히려 그냥 일반 가정집처럼 보이고 싶다. 네. 네. 오히려 그런 이중적인 태도라고 할까요? 맞아요. 그런 지점이 사실은 그 두 부부를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 올 때는 악하게 볼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무조건 나쁘다라고도 볼 수는 없게 만드는 그러니까 좀 죄책감 같은 게 드는 그런 지점인 것 같아요. 그 뒤에 덧붙이잖아요. 아, 뭐 경제적으로 지원이 좀만 더 있으면 이러면서.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그거를 포기하면서까지 어떤 애들의 존엄성을 지키는 건가라고도 해석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색다른 해석이네요. 네.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이 영화의 제목이 거인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그냥 이제 저도 국내 이제 많은 평들을 좀 보면서 느낀 거지만은 네. 개인이 온전히 감당해야 되는 어떤 무게를 초과해서 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인이라는 표현을 썼다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어떻게 이상한지는 모르겠지만 비슷한 뜻이 아닐까? 네. 네. 그게 저는 정답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 포스터에 문구가 써 있더라고요. 두 가지 정도였는데 하나가 사는 게 숨이 차요. 이렇게 세로로 써 있는 그 추락하는 장면 옆에 있는 거고 하나는 아픈 만큼 큰다. 거인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이 담기에는 너무 큰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가 거인이 된 과정을 영화가 그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거인이라는 영화 하나로도 이렇게 장면 장면이 할 얘기가 너무 많네요. 이거는. 네. 하지만 저희는 이제 책 책 소개를 소개를. 같이 넘어가 봐야 되는데요. 저부터 할까요? 네, 지훈 작가님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번 영화 관련해서 추천드리고 싶은 책은요. 민음사에서 출판된 김세희 작가님의 가만한 나날이라는 소설입니다. 네. 이 책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작가가 쓴 8편의 소설을 담은 소설집인데요. 네. 293쪽을 보면 작가의 말에 작품을 쓰던 시간들에 대한 설명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읽어드릴게요. 이 소설을 쓰는 동안 나는 29에서 32이 되었고 삶의 몇몇 국면을 지났다. 이 소설들을 쓰고 있었기에 그 모든 순간에 나 자신을 열어놓을 수 있었다. 돌이켜보면 문학은 늘 내게 감당해야만 하는 것을 감당하겠다는 용기를 주었다. 소설을 쓰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보다 훨씬 더 변화와 혼란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동감합니다. 근데 이 작가의 말이 저는 이 소설집을 소개하는데 굉장히 많이 대변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저희가 얘기할 때도 소설이라고 하는 거는 작가의 경험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그렇죠. 작가가 현재 어떤 시간을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바뀌는 게 영화와 그리고 소설이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이야기들이거든요. 아, 네네. 근데 그거를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제목 따라 가만한 나날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서 더 먹먹해지는 그래서 약간 거인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많이 닮아있다고 생각을 했던 책이기도 했습니다. 20대 중후반에서 30대 초반까지 청년들이 독립, 연애, 취업, 결혼과 같은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첫 걸음들을 내딛는 시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8편 담고 있고요.
옆에서 지켜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결정들을 하게 된 배경들 그리고 연유 같은 거를 생각해볼 수 있게 만드는 소설이었습니다. 그러면 8편 중에 혹시 지연 작가님은 어떤 게 가장 인상적이셨나요? 저는 제일 앞쪽에 있는 그건 정말로 슬픈 일일 거야 라는 소설이 있는데 진아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남자친구랑 같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근데 그 장면들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아직은 불확실한 미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평소에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인이라는 영화를 보시고 살짝은 약간 마음이 무거워지셨거나 네. 약간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소설을 같이 보시면 더 힘들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꼭 추천드려요. 네. 감정의 밑바닥까지 내려가 보세요. 이왕 떨어지는 거 한번. 네. 저는 그런 타입이라서 끝까지 내려가서 정점을 찍고 그 이후의 일을 도모를 해보시길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책 추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글지마 작가님 책 소개 들어볼까요? 네, 저는 책으로 당신은 언제 노래가 되지? 라는 허연님의 시집을 가져왔습니다. 네. 허연 시인님은 올해로 데뷔 횟수 30년을 맞이하셨다고 해요. 네. 그리고 제가 가져온 당신은 언제 노래가 되지는 이제 5번째 책이라고 합니다. 네. 시집은 총 이제 3부로 이루어져 있고요. 네. 맨 뒤에는 실제 허연 시인님과 가깝게 지내는 박형준 시인님의 발문이 함께 실려 있으니까 함께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이 발문 안에는요, 또 특별히도 친구이시다 보니까 허연 시인님께 질문을 몇 가지 보내셨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 질문이 담기진 않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만 몇 가지 담겨 있는데 그 실제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게 드문드문 나오는데도 그 스토리가 너무 되게 절절하다고 할까요? 현실적이라서 저는 또 조금 마음이 아팠던 것 같고요. 네. 시인님은 66년도에 서울에서 태어나 직 다락방과 학교 근처 도서관에서 손때 묻은 고전들을 꺼내 읽으면서 어른이 됐다라고 이제 소개를 써주셨더라고요. 네. 시집을 읽으면서 제가 든 생각은 되게 지독하다라는 거였던 것 같아요. 네. 되게 허무한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무척 날카롭고 너가 상처받겠지? 하지만 이게 현실이야. 약간 이런 느낌의 시라고 할까요? 네네. 그러니까 지연 작가님이 추천하신 책과 되게 비슷한 느낌일 것 같아요. 네. 세상에 정말 끝을 맛본 자가 말할 수 있는 어휘나 표현이 많이 담겨 있었답니다. 특히 저는 38쪽에 나오는 새벽 1시도 좋았지만 네네. 전 스타벅스를 좀 더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아마 스타벅스에서 작업해보신 분들이라면 다 경험해보지 않았을까. 읽어볼게요. 네. 아침이면 지정석이 채워진다. 커피는 주문하지 않는다. 이곳은 시험장처럼 조용하고 역대급 사연들이 눈을 깔고 회상에 잠겨있다. 알바생이 지나가면 헛기침 소리가 들려온다. 한두어 달 말 한마디 안 했을 것 같은 얼굴들이 찰흙처럼 앉아있다 어깨를 버리고 온 사람들은 누구하고도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 세상이 당장 멸망할 것 같지만 문만 열고 나가면 세상은 여전하다. 세상은 여기서만 무겁다. 간혹 누군가 가벼워졌다는 소식이 들리지만 확인할 수는 없다. 이내 먼지가 소식을 덮는다. 해가 중천에 뜨면 밀랍 인형들이 일어나 노파의 주름 닮은 골목으로 사라진다. 성 캄브리아기 생명체들이 바다를 떠나 세상으로 기어오르는 것이다. 저는 이 시가 무척 인상적이었어요. 이유가 있었을까요? 제가 스타벅스 갔을 때 봤던 풍경이 이랬어요. 저희끼리 가끔 그러잖아요. 막 만났을 때 말 버벅거리면 미안해 내가 요즘 작업하느라 사람이랑 말을 안 해봐서 그래. 그러니까 정말 이 세상에서 내가 하는 작업을 안 하면 내 세상이 멸망할 것 같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해가 특히 쨍쨍한 날에는 내가 이 시간까지 작업을 결국 했고 좀 이따 또 할 거고 내일도 이러겠네? 라는 생각이 좀 지겹더라고요. 그래도 작업을 하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마음은 아픈데 실행은 하지 않고 그냥 약간 이제 맘만 아파하는 시험 공부로 대학 때인데 저도 그런 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집이 거인의 주인공 영재에게 다 위로하는 노래가 되길 바라면서 추천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 일남 작가님 책 소개 들어볼까요? 정원 작가님이 쓰신 올해의 미숙이라는 만화책인데요. 네네. 80년대 얘기고 이제 장미숙이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네. 어리숙하고 이제 어눌한 말투를 쓰는 친구다 보니까 학교에서 미숙아라고 이렇게 불리는 친구인데 네. 이제 이 인물의 이제 가족 관계는 아버지는 시인, 명망 높은 시인인데 굉장히 집안에서는 폭력적이고 또 언니는 불치병을 좀 앓고 있어서 되게 좀 힘들어하고
그런 나날 가운데서도 학교에서 우연히 동경하는 친구와 동성인 친구와 또 연애관계라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인생이 되게 어려운 시기라든지 네. 되게 힘든 시기를 이렇게 벗어나는 지점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는 거인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시기가 없이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 거인 같은 경우에는 왜 세상이 나한테만 이러지라는 네. 그런 마음으로 분노랄까요? 오기 같은 그런 동력으로 어떤 한 시절을 보낼 때가 있는데 네. 이 영화는 그 시절에 대한 이야기고 이 책도 그 시절을 벗어난 다음에 거울처럼 그 시절을 한번 본다라는 느낌이라서 저는 이 만화를 한번 골라봤고요. 이 만화에 대해서는 주인공 영재가 이기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도 이제 황정은 작가님께서 이 책에 추천사를 써주셨는데 네. 네네. 그 부분이 되게 좀 많이 와닿아서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고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이 책을 미수가 계란말이 뺏기지 말고 너 먹어. 누가 빼앗아 먹으면 죽여. 이런 심정으로 내 것이기도 하고 내게 익숙한 타인의 것이기도 한 미숙함들 때문에 서글프고 부끄러웠다라고 쓰셨는데 저 이 책을 처음 출간됐을 때 너무 재밌게 너무 좀 감명 깊게 읽었어가지고 이 영화랑 같이 소개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 약간 사건 만화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제 스토리가 그쵸, 이어지는 네, 그래픽 노블이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나는 정말 좋은 책 추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세 권의 책을 거인이라는 영화에 맞춰서 소개를 드렸는데요. 사실 거인이라는 영화가 갖고 있는 해석의 요지가 너무 다양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대면하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들이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서 사람들이 조금 더 이런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자기 앞에 혹은 자신의 이야기 앞에 대면을 하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 같아서 영화와 책, 이 상관관계가 정말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책을 꼭 거인이라는 영화를 보시고 한 번씩 찾아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가님 벌써 저희가 2주 네. 동안 같이 네. 함께 했는데 어떠셨어요? 아, 네, 너무 즐거웠고요. 상투적인 말이네요.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정말 좀 더 영화에 대한 전문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2부만은 보내드리기 너무 아쉬울 정도여서 정말 아쉽지만 저희 다음 주에는 개인 방송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다음 주 주제는 다음 주에 네. 알려드리는 걸로 할게요. 네, 작가님 알겠습니다. 너무 수고 아, 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